반갑습니다. 특집 5대0 라이브 5대0입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인가, 여당이 아닌 제2당인가. 어제 탄핵 소추 뒤 이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정운영 안정협의체를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거부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사퇴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친윤계에선 비속어까지 쓰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단도직입에서 한민수 당 대변인을 인터뷰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약간의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바로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대변인 맡고 있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한 의원님, 어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민수입니다. 예, 일단 탄핵 소추를 염원해온 시민들께 한 말씀 하신다면요. 저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건 우리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이셨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비상계엄을 해제시켰고 또 그리고 어제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습니다마는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저는 하셨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국회에서 그 절차를 이행하는 도구이고 국민의 충실한 일꾼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했다고 봅니다. 지금도 생각해 봅니다. 12월 3일 날 저희들이 급히 그 밤에 국회를 들어갔을 때 저희들을 위해서 계엄군을 막아주시고 장갑차를 온몸으로 막아주셨던 그 우리 국민들이 안 계셨다면 지금 어떤 세상이 펼쳐졌을까? 예. 그 생각을 하면은 아찔하기도 하고요. 정말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윤석열 씨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에 맞는 판죄가 이루어질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화면에는 이 시각 헌법재판소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광화문에서 집회를 마친 시민들이 헌법재판소로 행진을 하고 있고 또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평화로운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일단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는데 네.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탄핵 목소리가 높았던 것은 사실이다라는 전제를 깔았습니다. 그동안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저희 지도부 회의도 그랬고요. 의원총에서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어떤 탄핵의 불가피성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12월 3일 날 그 유연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논의되는 국무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도 국회에 와서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당시 총리를 비롯한 그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이 모두 반대를 했다고 했습니다만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이 국무회의가 불법적으로 열리지 못하게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되지 못하게 막았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에서 국무총리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다수의 목소리가 탄핵이 불가피하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아시는 것처럼 오늘 대표께서 그런 걸 모두 종합해서 지금으로서는 국민들께 어떤 안정감 이런 걸 돌려드리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정 운영 안정이 더 시급하다 이런 판단일 텐데 그런데 일각에서 이런 문제 제기도 합니다. 한 권한대행이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이고요. 수사 상황에 따라서 권한대행 체제가 불안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인데 이런 점도 충분히 감안을 하신 겁니까?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통령 윤석열 씨가 어제 바로 직무가 정지가 됐고요. 7시쯤 넘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헌법에 따라서 국무총리가 그 직을 대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행을 함으로써 국민들과 지금의 국정 안정성을 가져온 측면이 있고요. 지금 내란 사태의 피의자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수사기관의 수사 그리고 특검 수사에 따라서 또 절차가 또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나라가 이미 시스템으로 다음 총리가 안 되면은
그 다음 순번에 따라서 또 경제부총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이 계속 이루어질 경우에 어떤 그 불안정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덕수 총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이 여당이 아니라 이제 제2당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니다. 여전히 네. 여당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왜 제2당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 윤 대통령이 윤석열 씨가 직무가 정지됐지만 본인들이 출당을 시키거나 아니면 본인이 탈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여당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또한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미 대통령 윤석열 씨는 국민에 의해서 전 탄핵을 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 법적인 절차가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그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전히 본인들이 갖고 있다고 믿는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탄핵에 반대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열망을 저버린 거죠. 지금으로서는 본인들이 여당을 주장할 게 아닙니다. 지금은 국회 2당으로서 민주당 오늘 당대표께 이재명 대표가 또 제안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기에 적극 참여해서 예. 지금이라도 윤석열 씨를 대통령으로 배출한 정당은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하고 하루빨리 우리 경제와 위기와 안보가 정상화를 찾고 우리 국민들이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게 맞지. 마치 지금 어떤 말꼬리를 잡아서 아직도 권한이 있다는 식으로 나오는 거는 우리 국민 누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국민의힘으로 여당으로 인정하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자,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는데 네네. 국민의힘에서 즉각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출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출범해야죠. 일단 정부는 그 환영 의사를 밝혔고요. 한덕수 총리는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 안을 제안하신 게 아니고 국정안전협의체는 제 정당이 모두 참여를 해서 국회와 정부가 같이 하루빨리 국정 안정을 가져오자는 그 실무적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내부 상황이 지도체제가 바뀌고 뭐 지금 상당히 위기감을 겪고 있는데요. 그 자기들 본인들 내부에서 새로운 지도체계를 뭐 세우고 하는 거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런 절차 때문에 지금 정말 하루라도 시급한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일상을 생각한다면은 저는 이 제안이 어떤 정쟁의 소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이걸 가지고 주도권을 갖는 겁니까? 예. 그런 거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씀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끝내 국민의힘이 거부를 하면 그러면 정부와 야당들만으로 일단 시작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뭐 저는 그 끝까지 거부를 하지 못할 걸로 보고 있고요. 아니 본인들이 지금 여당이라는 주장까지 한다면서요. 그런 주장을 하는 정당에서 여전히 이런 위기가 촉발됐고 본인들이 어떤 제대로 대처를 못했고 이런 상황인데 말 그대로 국정 안정을 가져오는 회의 기구마저 참석을 안 하겠다?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없고 만약의 경우 지금 오앵커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국민들 삶을 내팽개치겠다. 그렇게 나온다면은 국회와 뭐 본인들 참석 않더라도 국회와 정부는 할 일을 따박따박 해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 이렇게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형국인데 예.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비판도 있고 그래서 특검 출범이 빨라져야 된다라는 요구도 네. 있습니다. 특검은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바로 출범을 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이제 저희들이 특검이 현재로서는 두 가지가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이 있는데요. 상설 특검의 경우는 좀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뭐 설사 있더라도 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 상설 특검의 경우는 이제 추천위에다가 지체 없이 대통령이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직무 정지됐기 때문에 권한대행이랄지 그 합법적 절차에 따라서 추천하면 될 것 같고요. 일반 특검의 경우가 이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면은 뭐 거부권 행사의 위험성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한덕수 직무대행이 그렇게 거부권을 쓴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특검도 빠르게 다른 일반 특검과도 다르게 좀 신속하게 다른 때보다는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공조 수사를 경찰과 공수처와 국방부 수사본부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사 자체는 저는 뭐 지금 그만두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루어지더라도 특검이 발족이 되면 바로 이관을 받아가지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저는 어느 수사기관이 되더라도 윤석열 씨에 대한 어떤 신속한 수사가 바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 지점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과 어제 통화를 했다고 했는데 예, 맞습니다.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대화도 있었습니까? 아마 이제 그 통화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거부권 행사라는 게 기존에 정말 역대 없었던 윤석열 씨는 민주화의 최다 거부권을 썼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된 것도 거부권을 계속 썼는데 이번에도 지금 김건희 특검법이랄지 이번 내란 사태 관련 특검법이 계속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예. 근데 예전에 윤석열 씨가 직무를 하고 있을 때는 이게 어떤 정파적으로 정책적으로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제 한덕수 총리, 그렇죠. 대통령 직무 권한대행이죠. 권한대행이 가장 중요할 거는 정파를 떠나 중립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무슨 거부권을 쓴다거나 입장을 반영한다거나 그런 거는 정치적 편향성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대표께서 어제 이재명 대표 총리와 통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고 총리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제 탄핵 소추로 외교와 경제를 비롯해서 각 분야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네. 민주당은 그래도 남은 혼란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국가안전협의체 외에 다른 계획들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저희들이 탄핵 소추가 또 성공하지 못했다면은 내일 우리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권이나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 우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 분들이 저에게도 잘했다는 칭찬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 역할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저희 당은 바로 국정안전과 내란 회복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거는 금융, 경제, 민생 그리고 이제 정말로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연말에 지금 이 내란 사태로 송년회까지 다 취소돼가지고 소비가 침체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쓸 거고요. 대표께서는 내일 주한 상공회의소 회장단도 만나서 또 간담회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국정협의체가 발족 전이라도 저희 당내 기구도 만들고 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우리 국민들이 일상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에서 조기 대선에 대한 기자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 언급할 계제는 아니다 이렇게 답을 했죠. 그런데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빠듯한 일정이 예상이 되는데 당 안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가 말씀하신 게 저도 뭐 적극 동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 당에서는 정말 대선 관련된 얘기는 일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헌재에서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파면이 될 경우 대통령이 바로 60일 선거가 치러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요. 일체 당내에서는 대선 관련된 대자도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헌재에서 판결을 할 거고 저는 그 전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들 삶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정상화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씨는 지금 우리 국민들 속속 드러나고 있는 그 혐의 정말 위급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대한 헌법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씨는 당장 체포해 수사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조만간 스튜디오에서 한번 뵙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2003년부터) 20년 넘게 이어온 두 사람의 인연. 윤 정부 초기,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황태자로 불렸습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입니다.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또 다양한 국제 업무 경험도 가지고 있고, 이런 질긴 인연 때문이었을까요? 어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자 한동훈 대표도 함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주로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사퇴 의사를 밝힌 배경이 뭔가요? 여러 보도에 따르면 탄핵 가결 후 열린 의총에서 한동훈 대표는 탄핵 투표 제가 했냐, 비상계엄을 제가 내렸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발언이 장동혁, 진종호 의원 같은 친한계 최고위원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원외이기 때문에 대표에서 물러나면 자연인이 되는데요. 이런 풍전등화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네, 내일 오전 10시 30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기자회견을 합니다. 거취를 밝힐 것이라고 하는데 사의 표명 쪽으로 거의 기운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이고요. 사퇴 수순으로 보이고 그 뒤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영 의원님, 네.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글쎄요, 아직까지 전혀 저도 들은 바는 없어서 알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원래대로라면 내일 저희가 지도 체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까지는 현재 저희 당의 지도 체제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예. 거기다가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도부가 사실상 와야 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저희 당 당원상 선출직 최고위원 5인 중에 4인 이상이 사퇴하게 되면 지도부가 와야 되는 상황이 맞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이 아니죠. 오후에 4시인가요? 사퇴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졌는데 이건 오보죠. 네, 아무래도 지금 한동훈 대표의 거취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좀 집중되고 있을 텐데요. 오늘 오후 4시쯤에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당 대변인을 통해서 오보라는 소식이 또다시 전해졌습니다. 예. 결국에는 내일 오전 10시 반에 하는 걸로 정리가 됐고요. 아무래도 거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거취는 사퇴로 모아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어떤 구체적인 메시지를 낼 것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제 의원총회를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봐야 되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삭막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혈연 관계에 있는 가족들도 큰 일이 이루고 나면 큰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정치인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임의단체인 정당에서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을 탄핵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 있으면 엄청난 논쟁과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듣기로는 지금 실제로는 어제 투표 표결에 대한 찬반 여부를 어떻게 표결했는지 색출하는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색출이요. 누가 네. 찬성표 던졌냐. 어떤 투표를 했는지 개개인별 의원별로 밝혀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지금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거기다가 분위기 자체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원망하는 목소리도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예정된 수순 아니었겠습니까? 저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을 탄핵을 했는데 그 직후에 이루어진 의총에서 거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여러 의원들이 자신의 입장과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매서운 표현들이 등장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장은 불행의 시작이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앞장선 배신자, 대표 자격 없다라고 했고요. 이상휘 의원은
이기주의자와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거친 표현까지 썼습니다. 김성일 의원님. 네.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에게도 이런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탄핵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찬성한 의원들은 지금도 문자나 전화로 해가지고 엄청 괴롭힘을 좀 당하시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잘못된 게 이걸 탄핵이라는 것은 어쨌든 모든 국민, 우리나라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탄핵의 사유가 국회라는 헌법기관을 군대를 동원해서 짓밟았기 때문인 거예요. 너무나 명백한 위헌 사유인데 이거에 대해서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자신의 소신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한다. 이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봅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거친 발언들이 결국은 뭐 각자 자율적으로 투표를 했는데 그런 것까지 색출하겠다. 혹은 거친 표현들을 쓰면서 당을 더 분열시키는 모습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지금 저희 당 중진 의원들이나 다른 의원 다수의 의원들께서 저렇게 말씀을 SNS를 통해서 아니면 또 개별적 의견을 저렇게 내주시는 게 조금 더 일찍 나오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표결 전에 그런 의견이 조금 나왔으면 당론을 모으기도 더 쉬웠을 것 같은데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을 듭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거의 뭐 원색적인 비난들을 많이 하시면서 탄핵에 앞장선 배신자도 있었고 불행의 시작이란 말까지 하셨는데요. 저는 예. 뭐 그 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서 저희 총선을 이끌었을 때 앞다투어서 지원 유세를 요청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또 불행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 당이 해야 될 일은 서로 상호 간의 비난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이 갈등을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에서 굉장히 아쉽고 어서 빨리 상호 간의 비난이 아니라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지 합복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예. 이동학 의원님. 네. 장동혁 최고위원이 친한계에서 제일 앞장서 있는 의원이고 수석 최고위원이었는데 가장 먼저 사의를 표명했고 지도부 붕괴에서 가장 큰 역할을 어찌 보면 한 인물로도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당이 이러다 쪼개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장동혁 의원의 경우는 한동훈 대표하고 전당대회를 함께 뛰면서 실제로 사실상의 좌장 역할을 해왔거든요. 예. 근데 그 중간중간마다 굉장히 많은 조언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조언을 했냐?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큰 소수파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잘 설득을 해서 우리 편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쓰는 워딩이라든가 아니면 태도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대결주의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일에도 이런 탄핵 투표를 내가 했습니까? 그다음 비상계엄을 내가 내렸습니까? 이런 말 자체는 사실은 지금 굉장히 분파가 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뭔가 다른 사람들을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기에는 리더로서는 굉장히 부적격한 거 아니냐. 네. 그동안 본인이 했던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하나가 있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본인은 이제 탄핵안에 이제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찌적인 입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집권 여당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책임 정치적 측면에서는 물러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동훈 대표는 자기는 물러날 생각이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여러 부분에서 아마 실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점쳐졌을 것 같고 플러스로 장동혁 의원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친한파가 실제 존재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마음을 갖고 있었던 의원들마저도 이 마음을 좀 돌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이 시각 헌법재판소 앞에 표정입니다. 이수진 앵커 지금 어떤 상황이죠? 네, 시민단체 촛불 행동이 오늘 이렇게 헌재 앞에 모여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광화문 일대를 행진하면서 이렇게 집회를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헌법재판소가 내일 오전 10시에 첫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네. 재판관 회의를 소집을 했고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고 한 건데요. 그래서 오늘 주말이지만 사건 검토가 시작이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헌재 앞에 모여서 탄핵 소추안을 좀 신속하게 심리를 해달라, 윤 대통령을 하루빨리 파면을 해달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이 촉구하고 여전히 응원봉인가요? 응원봉도 보이는 것 같고, 예,
피켓도 들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심리가 시작이 되는데 벌써부터 기록 검토에 들어간 헌법재판소고 내일 주심 재판관도 정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광화문에서 헌법재판소까지 도보 행진을 하면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어제 의원총회장 나와서 그때까지만 해도 거듭 자신의 직무 수행 의지를 밝혔거든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혀 온도가 다른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탄핵의 가결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 대표께서 숙고의 시간을 갖고 아마 현명한 결정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어쨌든 일단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모양새가 됐고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를 했기 때문에 지도부 운영이 아예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김성열 의원님. 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물러난 뒤에 향후 행보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대선 출마도 불투명하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거든요. 지금의 상황으로는 한 대표의 상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정치적으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어제 탄핵 찬성표가 너무 적게 나왔습니다. 예, 지금 12표 나왔다고 지금 추정이 되는데요. 그 친한계로 분류되던 의원들이 한 15에서 20명 정도 있었다고 추정들을 해요. 근데 이분들조차도 다 안 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12표가 다 친한계 의원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예. 게다가 본인은 자기는 계속 당대표를 수행하겠다고 그러자마자 바로 친한계 최고위원이라 불리던 장동혁, 진종호까지 다 사퇴하겠다 이래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축출이 된 거예요. 쫓겨났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여기서 쉽게 대표직을 내려놓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대표 다음이 없어요. 여기서 지금 이대로 쫓겨나면 아무런 재기를 꿈꿀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당내 세력도 지금 거의 없어 보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따르는 사람 뭐 데리고 나가서 분당을 할 수 있느냐?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적어도 분당을 하려면 교섭단체 요건인 20명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사람들 중엔 당이 안 내보내주면 못 나가는 비례대표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 나갈 수도 없다 보니까 지금은 좀 버티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예전에 우리가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 사례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당대표에 대해서 뭐 물러나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당대표가 버텨버렸거든요. 이제 그런 모드로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된다면 내용은 더 심해질 거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설상가상이다.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비대위 수순은 불가피한 건데 친윤계가 다시 당권을 잡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단 비대위원장의 임명권을 두고 지금 어떻게 해석 여지가 좀 있습니다. 한동훈 당대표가 사임하지 않는 상황이면 비대위원장 선임권이 현재 당대표한테 돼 있다는 거고요. 당대표가 사임을 하게 됐을 때는 거리됐을 경우에는 원내대표가 그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그 규정을 두고 한동훈 대표가 사퇴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런 의견도 지금 설왕설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친윤계에서는 찬성표 던진 12명을 색출하자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보도도 나오는 반면에 여러 국민들은 또 반대표를 던진 8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친윤계가 지도부를 장악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국민들의 에너지가 이 여의도를 완전히 감싸가지고 상당히 이 많은 이 국회 부담을 느끼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동안 민주당 혼자 혹은 야6당이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계속해서 쳤지만 국민의힘이 미동도 안 했습니다. 근데 국민이 실제로 국민들께서 움직이니까 국민의힘의 이탈표들이 막 나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것은 민심을 일부라도 반영한 결과이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탄핵에 이르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윤석열 이 눈치를 보거나 윤석열 편에 서가지고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정당이라면 저는 이제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국민의힘에게 향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의 어떤 분노나 이런 것들을 과연 국민의힘이 앞으로 이제 대통령도 없는 이 그런 정당이 과연 이거를 막아낼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좀 이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의 어떤 이 열망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 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그 작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낫게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마치 무슨 5살 그 어리광 부리는 그 어린애처럼 만약에 그렇게 어리광을 부린다라고 했으면 당 입장에서는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건 돼, 이렇게까지 좀 안 좋은 말도 해가면서 왔어야 되는데 예. 사실상 그러한 말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대통령에 끌려와서 나라가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태도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국민의힘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저는 국민들의 이 변화에 대한 열망, 이 파도가 국민의힘을 휩쓸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도 입장을 냈는데요.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소원대로 탄핵 소추되었으니 그만 사라지길, 계속 버티면 끌려나가게 될 것이다. 레밍들도 데리고 나가라. 레밍이란 게 나그네쥐? 뭐 그런 표현인가요? 예, 함께 따르던 일부 인사들을 데리고 나가라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이수진 앵커, 지금 네. 비대위원장이 누가 물망에 오른다 이런 얘기까지도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친윤계를 중심으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김무성 네. 전 대표요. 이게 이제 당 대표 경험도 있고 연륜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난국을 좀 헤쳐나갈 수 있는 인물로 지금 거론이 됐었는데요. 다만 이 보도가 현실화가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권에서는 김무성 비대위는 거론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추천되는 것 아니냐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당의 공식 입장은 그런 추천 혹은 물망에 올라서 논의되고 있는 사실은 없다. 이게 이제 공식 입장인 네, 거죠? 맞습니다. 저희 당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요.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네. 자, 이런 가운데 벌써부터 이제 대선 출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조기 대선이 이뤄지면 출마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 JT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내년 3월에 내가 만 40세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또 직접 밝히셨어요. 혹시 대선 나가실 계획이 마음이 있으신가요? 이게 지금 탄핵이라는 것이 저는 오래 걸리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 1월 말 이전에 되면은 저는 못 나가고요. 1월 말 이후에, 그러니까 2월에 만약에 탄핵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참여가 가능할 텐데 저는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헌법을 보면 대통령 선거일에 40세에 달해야 된다. 그러니까 85년생인 그리고 3월 31일생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현재는 만 39살인데 내년에 이제 1월 31일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면 그러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니까 만 40세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김성열 의원님, 개혁신당 안에서 적극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대선은 꿈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당이라면 누구나 수권 정당을 꿈꿔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얘기하고 본인이 상상하는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게 곧 대선이니까요.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좀 너무 어리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규정도 저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당대표도 할 수 있고 국회의원도 할 수 있는데 대통령만 못 나간다. 그것도 생물학적인 이 나이라는 숫자만 가지고 못 나가게 한다라는 건 너무 시대착오적인 규정이고요. 또 사실 나이가 아니라 뭘 봐야 되냐면은 그 사람의 경험과 경력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정치 생활을 시작한 지 14년, 15년째예요. 그리고 여당의 대표를 맡으면서 대선과 지선을 다 승리로 이끈 경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 우리 이준석 대표가 못 나갈 그럴 것은 전혀 없다.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은 충분하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 대통령 또는 대통령 후보의 사법 리스크만 걱정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번에 어쨌든 이 윤석열 씨 탄핵으로 모인 국민적 열망이 이 정치의 변화, 혁신을 가져오게끔 더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좀 새 정치를 시작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직 탄핵 심판이 이제 막 시작될까 하는 시점에 대선 출마 검토 얘기가 나와서 좀 이른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앞서 제가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인터뷰할 때 들어보면 일단 대선 얘기는 민주당에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의견도 그리고 소식도 전한 바가 있어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볼 때는 이준석 전 대표의 저 발언은 좀 섣부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차례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글쎄요. 일단 다채로운 목소리나 새로운 시대 비전을 가지고 당연히 이 경쟁 정당끼리 이런 목소리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되겠지만 지금은 전 섣부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탄핵이 끝이 아니었거든요. 탄핵은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탄핵 심판 과정까지 과연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파면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대통령직에 다시 복귀하느냐, 여기 절체절명의 대한민국의 위기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무슨 마치 파면이 된 것처럼 대통령 선거를 얘기하는 것은 좀 섣부르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진행자가 물어봤기 때문에 그걸 대답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뭐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이러한 논쟁을 계속해서 끌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쟤보다 쟤밥에 더 관심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국민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눈살을 찌푸리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어찌됐건 일어나서는 안 될 계엄령을 비롯해서 이 국회가 군홧발로 짓밟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조사를 하고 누구까지 처벌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공력을 좀 바로 세우고, 그와 동시에 지금 무너져가는 경제, 그다음에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각 정당이 그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특별수사본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 통보를 했습니다. 소환 통보겠죠. 소환을 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라는 소식이 막 전해졌습니다.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오전 10시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무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소환을 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라는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지고 직무정지가 시작된 직후에 바로 수사에 착수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10시에 특수본에 나와서 수사를 받아라라고 통보했지만 불응했습니다. 그래서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건 누가 한 말씀 해주실까요? 1차 소환 통보를 불응했다. 검찰 수사 혹은 뭐 경찰 수사에서 계속 이제 뭐 소환 통보들이 나오겠죠. 근데 본인 스스로가 대국민 담화에서 어떤 법적 책임도 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곧바로 소환 통보를 불응하는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예, 이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통보는요, 빌드업입니다. 지금 쌓아가는 거예요. 뭐냐면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기 위한 정식 수사 절차, 정식 신병 확보 절차를 밟기 위한 그런 수순입니다. 그래서 예. 소환을 만약에 불응을 한다면, 그리고 적절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안 나올, 직무도 정지되었는데요. 그런데 저렇게 소환을 1차, 2차 했는데도 계속 불응을 한다. 그럼 특수본에서는 당연히 영장 청구를 할 거고요. 그 영장에 따라서 법원이 판단을 하면 아마 집행을 해서 신병 확보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저 특수본이라는 게 지금 검찰이잖아요. 네. 비상계엄 검찰 특별수사본부인데 검찰에서 먼저 일단 강제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공수처도 수사를 진행 중인데 검찰에서 먼저 소환 통보를 했고 10시까지 나와라. 하지만 불응했고 2차 소환 통보도 검찰에서 조만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수사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을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종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여러 진술에 따르면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화폰으로 지시를 내렸다고 하죠. 그런데 이 비화폰, 통신 보안이 목적이기 때문에 확보를 하더라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긴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다른 휴대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검사 때 쓰던 휴대폰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무조건 바꿔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민주당에선 적어도 올해 3월부터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기 시작한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휴대폰에 준비 과정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기관도 경쟁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경찰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체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검찰이 발빠르게 수사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물론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따져봐야 될 부분이지만 일단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를 보면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을 통보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하는 것은 사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는데 아직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은 전해진 바가 없습니다. 지금 직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을 통해서 입장을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공적인 자신의 직무 라인은 다 배제가 돼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입장을 낸다고 하면 개인 변호인단을 통해서 입장이 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검찰에서는 소환 통보를 했고 불응했다라는 점을 언론에 알렸고요. 2차 소환 통보는 조만간 한다고 합니다. 지금 핵심 증거가 확보되는 게 중요한데 이동학 의원님. 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가 왔다라고 한 인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화폰 확보가 되게 중요해 보여요. 지금 시급해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증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증인이자 피의자입니다. 저분이 특수전사령부를 이끌고 그런데 그 당일에만 전체적으로는 군인들이 1,000명이 넘게 투입됐다는 거고 국회에만 300명이 넘는 인원이 투입이 돼서 실제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시도를 했었는데 당일날 대통령과 2차례 통화를 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한 번만 통화했다고 했어요. 근데 국회 질의 과정에서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결국 2번째 통화를 했다. 그래서 비화폰으로 전화가 와서 대통령이 다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그러니까 사실상 헌정 질서를 짓밟아라라고 사실상 지휘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하려고 하다가 본인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확실하게 집행을 안 했다라고까지 또 얘기를 했지만 어찌됐건 명확한 이 증거나 증인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그걸 통해서 결국엔 비화폰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휴대전화나 문자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 종이에 써져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이런 것들을 이제 확보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지점에서의 지금 앞으로 수사기관이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적어도 지금 오늘 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경우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태도를 진실을 좀 말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건 좀 다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김성현 의원님. 네. 이 비화폰에 뭐가 담겨 있는지는 봐야겠지만 네. 이 전화로 내란 혐의와 관련된 주요한 지시들이 거의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죄송한데 아까 저기 속보가 있었어가지고 제가 반박을 못해가지고 짧게만 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대통령에 나가는 것이 뭐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셨는데 그 부분은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이 나가려면은 탄핵이 빨리 이루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도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하자고 계속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비화폰 같은 경우는 내란죄 정황의 핵심 증거들입니다. 이 사람이 언제 누구와 통화를 했느냐가 곧 지시를 받았느냐 혹은 계엄에 대해서 알았느냐 몰랐느냐라는
이 모든 정황의 키예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확보를 했어야 되죠. 근데 확보를 하려고 들어갔다가 대통령실에 들어갔다가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면 형사소송법상요. 우리나라는 압수수색이 들어갔을 때 국가기밀이나 이런 것들에 부딪히는 면이 있다 생각을 하면 공공기관장이 허락을 해야지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도 실제 집행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탄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 일단 직무정지를 해놓고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하라라는 어떠한 보면 국민의 명령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럼 이제는 압수수색이 이런 것들을 빨리 해야 되고 지금 이런 내란죄 정황의 핵심 증거들 먼저 확보를 해야지 향후 이루어질 이런 법적 이런 판단 속에서 이제 내란죄를 정확히 증명할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자, 검찰이 소환 통보를 했지만 불응했습니다. 바로 응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소환이 되면 체포가 될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네. 그 가능성은 앞으로도 열려 있는 것으로 봐야겠죠. 그렇죠. 소환 조사가 계속 거부하게 될 경우는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충분히 소환 거부할 거란 예상도 있었고요. 지금 사실 수사기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수사하고 있는 건 검찰입니다. 신변을 확보했는 건 검찰밖에 없고요. 검찰이 발부한 그 구속영장에 대해서 법원이 다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 말인즉슨 내란 수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정당성을 법원이 인정해줬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대해서 진정성에 대해서는 검찰 역시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검찰, 경찰, 그리고 상설특검, 일반특검, 거기다 지금 국정조사까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수사기관이 난립되면서 오히려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특검이나 상설특검 다 발의한 상황인데 그런 것에 대한 정리도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수사기관들 간에도 어느 정도 정리가 좀 필요해야만 이 수사 시점을 좀 더 빨리 당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듭니다.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직접 본인이 구속까지도 각오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물론 실제로 진위 여부는 파악이 안 되지만 그런 말까지 한 정도라면 실제로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응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법원에 가서 진실을 밝힐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까지도 예상을 합니다. 근데 대통령을 하던 시절에는 늘 그리고 검사 시절에도 늘 법치주의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법과 원칙이란 말을 입만 열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지금 법치를 약간 형이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의, 공정, 상식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스스로가 지금 그걸 무너뜨리고 있고 국민들은 이 모습을 보고 아마 더욱더 붕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본인이 저지른 이 잘못을 정확하게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국민들이 놀라신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있는데 전혀 터무니없는 사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지금 이 수사기관들은요, 검찰이든 그 국수본이든 나중에는 결국 특검으로 다시 종합이 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이 수사를 지금 해야 되는데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저라면 지금 당장 가서 그냥 체포해 버리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를 들면 무슨 경호법과 관련돼서 경호를 한다. 제가 볼 때 그거요 다 업무 방해입니다. 정확하게 국가의 어떤 기강이나 이런 것들 대통령이 뭔가 길 가다가 위험할 때 그럴 땐 경호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 실정법을 위반했고 국헌 문란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거를 경호법에 의해서 경호를 한다? 저는 이거 완전히 다 업무방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수사기관들은 당장 체포해서 이미 나와 있는 증거나 증언들이 거의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 영장이 발부가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거 방해되거나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정말 그 대한민국은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윤석열 대표의 신병 확보를 위해서 체포까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짧게 반론해도 되겠습니까? 20초만 드릴게요. 네, 저는 우원식 의장이 이번에 국민들께 신뢰를 많이 받은 건 적법 절차를 지켰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까지 대한 상황에서 국민적 여론이 안 좋겠지만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수사를 해야 더 정당성이 부여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정확히 지켜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수진 앵커. 지금 수사기관에서 신병 확보가 된 인물들을 정리를 했죠. 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일단 검찰 특수본에서
오늘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검찰에서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군 관계자들 신병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어제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알려왔고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에 이어서 이렇게 4명째 신병 확보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수진 앵커도 고생했고요. 저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당신에게 한컴 AI란? 보고서 초안 만들 시간도 부족한데 제가 찾아놨어요. 데이터 정리는 언제 다 하지? 제가 정리해놨죠. 딱 맞는 이미지 어디 없나? 제가 만들게요. 한 번의 클릭으로 모든 업무를 혁신적으로.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AI. 벌써 끝났네? 한컴 AI. 모든 미식의 가장 첫 번째 레시피. 최상의 재료를 최상의 보관으로 준비할 것. 각 재료들의 특성이 다르고 나고 자란 환경이 다 다르니까. 본연의 맛과 향을 지키는 미식 전문 보관. 김치톡톡으로 보관합니다. 보관은 재료에 대한 존중이자 미식의 시작입니다. 미식 전문 보관 김치톡톡. 네, 오늘 속보가 많아서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앵커 한마디는 하루 쉬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